안녕하세요, 여러분. 네트워크 부분입니다. 이번 단원에서는 우리가 채널 용량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채널 용량이란 무엇일까? 일단 이게 무엇인지 정의를 알고 우리가 들어가야 되겠죠. 자, 사용된 전송 매체가 단위 시간당 최대로 수용할 수 있는 정보통신량을 의미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보면은 정보 전송 능력을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특정한 채널을 통해서 보내주는 그 데이터 양은 그 채널의 대역폭에 비례한다라고 그랬습니다. 대역폭이다 그러면 여러분이 자동차 차선, 넓은 차선, 16차선, 32차선 생각을 해보세요. 엄청난 차이가 있겠죠. 네, 단위는 BPS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샤논이라는 사람이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채널의 정보 전송 능력에 대해서 이제 정의를 했는데 이런 공식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통신 용량은 자 이걸 이제 우리가 써본다면 통신 용량은 어떻게 구할 수 있느냐? W가 이제 대역폭이다라는 거죠. 대역폭 곱하기 로그 2의 1 플러스 잡음 세력분의 신호 세력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공식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내가 통신 용량을 많이 받고 싶다. 통신 용량을 높이려면 또는 대역폭이나 신호가 높을수록 통신 용량은 많아진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죠. 네, 대역폭은 높아야 되는 것이고 신호 세력은 어때요? 높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잡음은 어때요?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죠. 잡음은 낮아야 된다. 이럴 때 통신 용량은 좋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여기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n분의 s 자체는 어때요? 네, 커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잡음은 물론 작아야 되고 신호는 높아야 되고 n분의 s 자체는 높아야 된다. 잡음분의 신호는 높아야 된다. 이거 이제 조심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1번이 됩니다. 다음 중 프로토콜의 구성 요소로 알맞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프로토콜이다 라는 것은 이제 무엇을 의미하느냐 라는 건데 뒤쪽에 바로 나오게 됩니다. 프로토콜은 이제 통신 규약이다. 똑같이 네 글자로 표현한다면 통신 규약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통신할 때 지켜야 될 약속이다. 이런 것들을 그럼 통신할 때 뭘 지켜야 되느냐? 그러한 것들을 기술해 놓은 것을 프로토콜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프로토콜에 3요소가 있습니다. 구문, 의미, 타이밍 이렇게 세 가지를 주어지고 있습니다. 구문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무엇에 대해서 기술을 하느냐라는 거 아니냐면 전송하고자 하는 데이터에 대한 형식은 어쩌고 또 부호화, 신호 레벨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술을 한 거고요. 자, 의미는 무엇이냐면 각종 제어 절차에 대한 기술을 말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타이밍이다. 통신에 있어서 타이밍은 참 중요한 부분이 되죠. 그래서 통신 시스템 간의 통신 속도, 통신 속도 이러한 것들에 대한 사항을 기술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프로토콜을 기술을 할 때는 구문, 의미, 타이밍 이 세 가지가 들어가도록 구성을 해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2번은 통신 방식에서 동기식 전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네, 그러면 통신 방식에서 동기식 전송이란 무엇일까라는 겁니다. 동기식 전송이다. 상대방과 나를 맞춘다, 동기화된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송신 측과 수신 측이 모두 동일한 클럭으로 맞추는 거죠. 네, 그럼으로써 이제 데이터를 전송하는 방식이 됩니다. 그래서 얘는 무슨 단위로 전송을 하는 거였어요? 네, 프레임 단위로 전송을 하는 거였죠. 네. 자, 그것에 비해서 비동기 전송 방식은 무엇입니까? 서로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는 없고요. 한 번에 한 문자씩 보내는 거죠. 그래서 한 문자 보내고 쉬는 거죠. 그래서 그걸 쉬는 시간을 우리는 유효 시간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1번에서 한 번에 하나의 문자만 보낸다. 그럼 바로 뭔가요? 비동기 전송이죠. 두 번째, 하나의 문자를 보내니까 문자를 전송할 때 문자 앞에 시작 비트, 문자 뒤에 정지 비트를 넣는다. 이것도 비동기 방식이 되죠. 자, 세 번째, 전송 효율이 좋다라고 그랬습니다. 네. 다음에 이제 고속통신을 이용할 수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제 동기식 전송에 해당이 되죠. 비동기식은 하나의 문자 보내고 쉬고 하나의 문자 보내고, 동기식 전송은 문자를 여러 개 합한 것을 프레임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프레임 단위로 보내고 상대방과 이제 클럭을 맞춰서 보내기 때문에 고속통신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바로 3번이 되겠군요. 네. 그리고 이제 4번에 기기들이 간단하다, 전송 장비가 저렴하다. 이것도 동기식 방식에 해당된 내용이 아니죠. 자, 문제 3번 들어갑니다. 데이터 통신 흐름 제어 방식인 그랬습니다. Go back and ARQ다 라고 그랬습니다. 자, 얘는 이제 프레임 단위로 전송을 하는데 1, 2, 3, 4, 5를 전송을 했는데 3번에서 오류가 발생이 됐다. 6개니까 6번까지 보낼까요? 자, 수신 측에 3번 프레임에 오류가 발생이 됐다라는 거죠. 그럼 받아들인 입장에서는 3번에 오류가 있기 때문에 뒤에는 그냥 다 버려버리는 거죠. 그래서 3번부터 5번까지, 3번부터 6번까지의 프레임을 다시 전송을 받는 거죠. 네, 그래서 문제 3번에서는 재전송하는 프레임은 몇 개예요? 바로 4개가 되겠구나 라는 겁니다. 자, 문제 4번입니다. 정보통신의 설명 내용을 가장 적합하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전기통신과 컴퓨터에 정보 처리 능력을 부과해서 정보를 송수신 처리하는 통신이다. 자, 두 번째, 컴퓨터나 통신기기 사이에서 디지털 형태로 표현된 정보를 송수신하는 통신이다. 자, 세 번째, 정기적인 신호 형태의 디지털 데이터만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디지털 데이터만 송수신하는 것이 정보통신이다. 그러진 않죠. 이런 게 틀린 거죠. 네. 자, 그래서 네, 아날로그 데이터도 전송할 수 있습니다. 자, 틀린 것은 3번이 되고요. 자, 4번에 보면은 정보 처리 장치 등에 의해 처리된 정보를 전송하는 기계 장치 간의 통신이다. 맞습니다. 자, 문제 5번입니다. 디지털 신호를 디지털 회선망에 적합한 신호 방식으로 변환하는 장비는 그랬습니다. 자, 신호를 변환하는 장비는 우리가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모뎀은 어떤 거죠? 디지털 신호를 아날로그 신호로 바꾸는 거죠. 그 다음에 코덱은 뭐죠? 네,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로 바꾸는 거죠. DSU가 뭐죠? 디지털 신호를 디지털로 바꾸는 거죠. 네, 그래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은 바로 4번에 나와 있는 DSU가 되겠습니다. 자, 통신 프로토콜과 OSI 참조 모델 부분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먼저 뭐에 대해서 볼 거냐면, 이제 통신 프로토콜이 무엇이냐라고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통신 프로토콜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컴퓨터와 컴퓨터 간에 서로 정보 전달을 하겠죠. 네, 정보를 전달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원활한 정보 전달을 하기 위해서는 규칙이 있어야 되겠죠. 네,
여러분이 이제 사람들 간에 서로 정보 전달을 하게 되는데 서로 같은 언어를 쓰고 있으면 상관이 없지만 다른 언어를 쓰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들 간에 서로 의사소통은 굉장히 힘들어지게 됩니다. 자, 컴퓨터도 마찬가지로 서로 프로토콜이 동일한 것끼리 통신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이 프로토콜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고, 프로토콜은 여러분이 한마디로 뭐다? 통신 규약이다, 규칙이다 라고 보면 되겠고, 서로 통신을 할 때는 같은 프로토콜끼리 통신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통신 프로토콜은 어떻게 해서 생겼을까? 또 이 통신 프로토콜은 어떠한 내용이 들어가 있을까? 통신하는 방법, 자, 또 통신 데이터에 대한 형식, 또 오류를 검출하고 또 수정하는 방법, 또 전송 속도, 이러한 것들이 이제 나열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1960년도부터 사용을 했고요. 제일 처음에 이제 IBM에서 제정한 프로토콜인 BSC, SDLC 이런 프로토콜의 종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1976년에 또 국제전신전화자문위원회에서 프로토콜을 이제 통합해서 쓰자라고 권고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ISO에서 뭐를 만들었냐면 이제 OSI, 자기 이름을 거꾸로 했죠. 그래서 OSI 모델을 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인터넷의 발전을 가져옴으로써 지금은 이제 TCP, IP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60년도에 BSC, SDLC를 이제 개발을 했다라고 했죠. 그러다가 이제 국제표준화기구 ISO에서 이 SDLC를 발전을 시켰습니다. 뭐로 발전을 시켰냐면 HDLC라는 프로토콜로 발전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또 이것이 ITU-T라는 조직에서 HDLC를 더욱더 발전시켜서 LAP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또 LAPB라는 것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프로토콜의 역사 하면 이제 이렇게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돼요. 자, 우리가 통신에서는 좀 용어들이 새롭게 많이 나온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런 프로토콜로 발전이 됐구나. OSI 참조 모델이 있구나. TCP, IP가 있구나. 이렇게 살펴보고요. 자, 세세한 건 저희가 계속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통신 프로토콜의 기본 요소, 3가지 요소다 그럽니다. 구문, 의미, 타이밍이다 라는 겁니다. 구문은 뭐에 대해서 이제 규정을 하냐면 전송하고자 하는 데이터 형식, 부호화, 신호 레벨에 대한 내용을 규정을 하는 거고요. 자, 의미는 오류 동기, 그다음에 흐름 제어, 이런 제어 절차에 대한 걸 기술을 하고요. 타이밍은 이제 송수신 간, 통신 시스템 간의 통신 속도 및 순서에 관한 내용을 규정을 합니다. 네, 자, 프로토콜에 대한 기능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토콜의 기능에는 어떠한 것이 있을까? 네, 정보를 분할하고 조립하는 기능이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이거는 무슨 말일까? 이렇게 길다란 메시지를 보내는데 패켓 단위로 이렇게 쪼갠다라는 거죠. 네, 이게 분할이다 그거죠. 그럼 상대방 도착지에 오면 그걸 순서에 맞게 또 조립을 해야죠. 그래서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 그럼 문장으로 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만드는 것은 조립한다 라고 하죠. 자, 정보에 대한 캡슐화 기능, 그 다음에 회선에 대한 연결, 제어, 또 데이터의 양이 많으면 조절하는 흐름 제어, 그 다음에 오류가 발생됐을 때 처리하는 오류 제어, 이런 기능이 있고요. 자, 동기화 기능. 상대방과 내가 통신할 준비가 되도록 동기화 시킨다라고 하죠. 깨준다라고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순서,
네, 지정해주고 또 주소를 지정해주고 자, 또 다중화를 시켜주고 이런 기능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많은 기능들이 있으니까 프로토콜을 이제 계층화 시켰습니다. 대표적인 게 OSI 7 계층이 됩니다. 그래서 계층화를 시켰고 그 계층별로 하는 역할이 다 별도로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이제 모듈화 시켰다, 나눴다라는 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하나의 계층을 내가 수정을 할 때 다른 계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좋은 점도 있고 서로 독립적으로 정의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대표적인 게 OSI 7 계층이다라고 그랬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해서 태어났을까라고 하는데 이 A라는 회사에서 네트워크를 구축을 했어요. 이렇게요. 네. 그런데 그 이제 똑같은 형태를 B에다가 이제 적용을 해 보려고 하니까 적용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회사별로 다 틀린 거예요. 이렇게요. 그래서 이제 서로 좀 호환을 했으면 좋겠다. 낭비잖아요. A라는 그룹에서 한번 구축해 놓은 거를 B에서 그대로 쓸 수 있어야지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ISU라는 국제 표준화 기구죠. 모든 걸 표준화 시켰으면 좋겠다 해서 국제 표준화 기구에서 OSI 7 계층을 만들어서 표준적인 네트워크 모델을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핸드폰 잭에서 충전을 시켜주는데 이렇게 해서 에다 충전을 시켜주는데 그게 아이폰하고 안드로이드하고 지금 다르죠. 그 전에는 또 더 다양했죠. 근데 이 꼽는 것을 좀 통일시켜주면 그 두 개의 회사가 좀 합의하에 통일을 시켜준다면 사용자 입장에서는 더 편리하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이런 프로토콜을 표준화시키자 해서 나온 게 OSI 7 계층입니다. 이게요. 자, OSI 7 계층입니다. 전반적인 내용을 이렇게 하나의 표에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 보면서 우리가 또 다시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OSI 1 계층부터 우리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물리 계층부터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자, 우리가 한번 살펴볼 거는 뭐냐면 우리가 앞에서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우리가 이제 메시지를 상대방한테 보낸다. 그러면 이 메시지가 쪼개지고 결론은 비트까지 쪼개지고 그 다음에 살이 붙어서 계층은 올라갈 때마다 이제 붙여서 B한테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가 사용자가 메시지를 보내는 이 부분에 있는 거죠. A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 이게 이제 이런 단계를 거치는 거죠. 단계를 거쳐서 상대방한테 이렇게 살이 붙어져서 다시 여기에 이제 전송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메일을 보낼 때 전송 버튼을 누르면 순식간에 가죠.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이런 많은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또 여기서 보면 1계층부터 해가지고 하위 계층은 물리적으로 이제 하드웨어적인 설정을 하는 부분이고요. 상위 계층에는 이제 정보 교환을 하는 절차에 대해서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물리 계층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이 OSI 7계층을 외워줘야지 돼요. 그래서 처음에 보면은 이게 물리 계층, 물, 대, 내, 그죠? 네. 자, 물, 대, 내, 전세, 표, 응 해서 이 순서 반드시 기억을 해줘야지 되고요. 데이터 통신에서 OSI 계층은 단골 메뉴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사용되는 장비, 그 다음에 사용되는 기능, 프로토콜 모두 다 중요합니다. 자, 물리 계층에 대해서 본다면 일단은 최하위 계층에 되죠. 그래서 얘는 물리적인 하드웨어적인
연결을 하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송되는 단위는 이제 비트 단위다, 비트 스트림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장비는 뭐가 있어요? 허브, 네트워크 구축을 할 때 허브라는 장비가 필요하죠. 또 리피터, 이런 장비들이 필요한 것이 바로 이제 물리 계층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용되는 표준 프로토콜에 RS232C가 있고 V24가 있고 X21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개는 이제 아날로그 회선에 해당이 되고, 자, 이거는 디지털 회선에 해당이 되는데요. 자, 이 RS232C다라는 것은, 네, C를 두 번 써놨을까요? RS232C. 네, 이렇게 있는데, 이 RS232C는 이제 여러분이 요즘에는 좀 잘 안 나오는데, 그래도 이제 볼 수가 있죠. 이렇게 구멍이 뽕뽕뽕 뚫려가지고, 네, 컴퓨터로 이제 잭을 연결할 수 있는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이 구멍의 개수에 따라서 9핀이다, 15핀이다, 25핀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RS232C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V 시리즈, X 시리즈가 있습니다. 그래서 V 시리즈는 이제 아날로그 통신 회선 간의 접속 규정을 정의하는 거고요. X 시리즈는 이제 디지털 형태의 접속 규정을 정의하고 있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계층이 뭐죠? 네, 데이터 링크 계층이 되는 거죠. 데이터 링크 계층. 그래서 물리 계층에서는 지금 랜 카드 구축, 랜을 구축한다. 이게 이제 가장 첫 번째로 일어나는 일이죠. 우리가 이제 네트워크를 구축을 하려면 어때요? 서로 연결을 해야 되겠죠. 그 연결된 걸 뭐라 그래요? 랜을 구축한다라고 그러죠. 네. 그래서 이제 랜을 구축하는 단계가 물리 계층이었고요. 데이터 링크 계층이 됩니다. 데이터 링크 계층은 이제 자, 어떤 내용이 되냐면 신뢰성 있는 전송을 이제 연결이 됐으니까 전송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신뢰성 있는 전송을 하게 됩니다. 신뢰성 있는 전송이 이제 저쪽 다른 데서도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인접 노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인접 노드 간에 신뢰성 있는 전송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이제 우리 강의실에 컴퓨터가 이제 100대가 있다. 그럼 그 100대를 모두 연결을 해주지만 그게 이제 회선은 하나로 나가게 되죠. 바깥으로 나갈 때는 자, 회선이 하나로 나가게 되는데 자, 그리고 이제 어찌 과정을 거쳐서 인터넷이라는 세상과 연결이 되는데 인터넷과 연결되는 것은 이렇게 선 하나다라는 거죠. 이렇게요. 네. 그래서 인접 노드끼리 종선은 아직 여기는 인터넷까지는 안 갔어요. 인접 노드가 이 컴퓨터와 이 컴퓨터들끼리의 전송 방식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동기화, 오류 제어, 흐름 제어 기능을 하고 있고요. 또 프레임이 정확하게 수신 측에 전송되었는가를 확인한다라는 거고 여기서 이제 프로토콜 뭐가 나오냐면 HDLC가 나온다. 그래서 우리가 통신 앞쪽에서 HDLC는 OSI 7계층 중에서 데이터 링크 계층에 해당이 된다라는 걸 이제 학습을 했을 겁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네트워크 계층이 있습니다. 네트워크 계층. 네. 자, 네트워크 계층은 이제 인터넷과 연결되는 단계가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라우터라는 개념이 나오게 됩니다. 자, 라우터 나오면 여러분이 자동적으로 최단 경로 설정이다 라는 게 바로 나와줘야 됩니다. 우리가 지하철에서 A역에서 B역으로 가려고 하는데 가장 빠른 길은요? 이렇게 물어보는 것처럼 최단 경로 설정을 해주는 장비가 바로 라우터가 됩니다. 이렇게요. 네. 됐죠? 여기서 사용되는 프로토콜은 이제 X25. 네. 됐죠? 이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경로 배정을 한다는 거 중요한 개념이고요. 네. 흐름 제어, 오류 제어 기능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됐죠? 자, 데이터 링크 계층에서 이제 브릿지라는 장비가 있는데요. 브릿지라는 장비는 무엇이냐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자, 1층에 컴퓨터실이 있는데, 컴퓨터가 50대가 있어요. 2층에도 컴퓨터가 50대가 있어요. 자, 얘네들은 이 내부적으로는 다 랜으로 연결을 합니다. 여기도 랜을 연결하죠. 근데 이것과 이것도 연결해야 되죠. 이 랜을 연결한 것을 뭐라 그러냐? 브릿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링크 계층에서는 이제 랜 구축했으니까 그 다음에 브릿지로 넘어오게 되는 거죠. 네, 브릿지가 되고 데이터 전송 단위는 이제 프레임이라는 단위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몇 개의 문자를 합해서 전송하는 것을 우리는 프레임이다라고 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무슨 계층이냐면 이제 전송 계층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전송 계층은 이제 인터넷으로 이제 나오는 건데요. 이 전송 계층에서는 특징적인 게 뭐가 있냐면 신뢰성 있는 전송을 하게 됩니다. 신뢰성 있는 전송. 신뢰성 있는 전송인데, 자, 여러분이 이제 이거 인터넷이에요. 자, 어찌어찌 해서 우리 강의실에 컴퓨터들이 있지만 이게 외부에 나갈 때는 선 하나로 나간다 그랬죠. 그래서 이쪽에서 인터넷 세상에서 보면은 이게 선 하나인 거예요. 이걸 뭐라 그러냐? 종단이다 그래요. 이 다른 데 또 종단도 있겠죠. 그래서 이 종단과 이 종단 간에 신뢰성 있는 전송을 한다. 그게 전송 계층에 해당이 된다라는 겁니다. 네. 자, 여기에 포함된 프로토콜 TCP, UDP가 있다라는 겁니다. 네. 오르제어, 오르수저, 흐름제어, 네, 다 투명한 데이터 전송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션 계층이 있습니다. 세션 계층 하면 우리가 이제 뭐를 생각을 해줘야 되냐면, 자, 논리적인 연결이다라는 겁니다. 논리적인 연결. 여러분이 직접 드라이브 들고 해선을 연결하는 게 아니라 논리적으로 우리가 이제 소프트웨어적으로 연결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션. 그 다음에 그래서 세션 하면 여러분이 연결하고 나서 끝나면 뭐하게 해죠? 단절도 시켜야 되죠. 그죠? 자, 이러한 내용이 포함이 된다라는 겁니다. 논리적인 연결 기억해 주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표현 단계가 됩니다. 표현 단계에서는 이제 암호화에 관련된 거, 또 암호화 하려면 또 형식 변환이 있어야 되겠죠? 자, 이런 내용들을 내가 상대방한테 데이터를 보낼 때 자, 암호화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응용 계층입니다. 응용 계층이 바로 사용자들이 서 있는 곳이죠. 이렇게요. 바깥에 보이는 세상이다 라고 보면 되겠고, 응용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다. 메일을 보낸다. 메일을 보내는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이제 표를 보고 이제 전반적으로 정리를 해볼게요. 됐나요? 7계층의 순서 반드시 기억하자라는 거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영어도 같이 기억해 주면 되고, 포함되는 장비, 물리 계층에서는 허브, 리피터, 데이터 링크 계층에서는 브릿지, 네트워크 계층에서는 라우터. 라우터 나오면 최단 경로 설정 바로 들어와 줘야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이제 논리적인 연결이기 때문에 장비에 대한 내용보다는 자, 어떤 단위로 처리를 하느냐. 자, 얘는 이제 비트 스트림 단위고, 프레임 단위고, 패킷 단위고, 세그먼트 단위로 이제 진행을 한다라는 거죠. 중요한 기능입니다. 물리 계층에서는 랜을 구축한다. 그 다음에 데이터 링크 계층, 신뢰성 있는 전송을 한다. 네트워크 계층, 최단 경로 설정을 한다. 전송 계층, 종단 간의 신뢰성 있는 전송을 한다. 자, 세션에서는 연결, 표현에서는 암호화, 그 다음에 응용 계층은 사용자, 환경이다 라는 겁니다. 자, 사용하는 프로토콜 RS232C가 물리 계층이죠. X 시리즈, V 시리즈, HDLC 링크 계층, X25가 되고 TCP, IP, TCP는 전송 계층, IP는 네트워크 계층, UDP.
그 다음에 여기 많은 프로토콜 우리가 다 한 번씩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1번. 네. 자, 1번 문제에서 OSI 참조 모델에서 핵심적인 단어가 어디에 있냐면 최단 경로 설정을 해주는 계층은 무엇일까요? 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에 표를 한번 볼까요? 네. 표에서 최단 경로 설정을 해주는 거 바로 무슨 계층이에요? 네트워크 계층이죠. 네. 여기서 그냥 볼까요? 그래서 문제 1번의 답은 바로 2번이 되는 거죠. 문제 2번에서는 뭐를 물어봤냐면 각 계층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물리 계층은 시스템 연결해서 그랬습니다. 시스템 연결을 하는 바로 이 물리 계층이 되는 거죠. 전송 매체의 종류, 송수신되는 신호의 전압, 레벨 등을 의미한다. 이번에 네트워크 계층은 그랬습니다. 네트워크 계층은 송수신 컴퓨터의 응용 프로그램 간 송수신되는 데이터의 구문, 의미에 관련된 변환, 압축화, 암호화, 압축. 자, 압축한다, 암호화한다는 무슨 계층이었어요? 표현 계층이죠. 그래서 문제 2번의 정답은 2번이 되는 거죠. 3번의 전송 계층은 그랬습니다. 전송 계층은 연결된 네트워크에 대한 기능, 특성에 영향을 받지 않고 오류 제어, 흐름 제어를 수행해서 신뢰성 있는 데이터 전송, 신뢰성 있는 데이터 전송을 보장하는 것이다. 여기에 프로토콜은 TCP, UDP가 있다. 맞죠? 자, 4번의 응용 계층은 이제 최상위 계층으로서 프로토콜은 이제 FTP, HTTP가 있다. FTP는 우리가 파일을 송수신할 때 사용되는 프로토콜이고 HTTP는 인터넷에서 웹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토콜이 됩니다. 자, 문제 3번을 보겠습니다. OSI 7계층 중 어느 계층인가? 순서 제어, 흐름 제어. 자, 프레임 동기, 프레임 단위로 전송을 한다. 자, 프레임 단위로 전송하는 계층, 무슨 계층이 돼요? 바로 데이터 링크 계층이 되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4번입니다. 자, OSI 계층에서 종단 간의 신뢰성 있는 통신을 가능하게 해준 것은 자, 종단 간의 신뢰성 있는 전송, 바로 무슨 계층이에요? 바로 이제 전송 계층이다. 영어로 트랜스포트 계층이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죠. 자, 문제 5번입니다. 통신 프로토콜의 기본 구성 요소가 아닌 것은, 기본 요소가 아닌 것은, 프로토콜에 3요소가 있었죠. 구문, 의미, 타이밍. 아닌 것은 바로 4번이 되겠군요. 자, 이제 네트워크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이제 컴퓨터를 20대를 주고 자, 연결하세요 라고 그랬어요. 연결하세요.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연결을 할 거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성되는 방식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나누고 또 특징적인 요소가 있죠. 자, 근데 이 네트워크 구성은 한번 하게 되면 자주 변경하기는 힘듭니다. 컴퓨터 1000대를 연결을 했다. 아, 이 형태가 마음에 안 들어서 이렇게 바꿔야지. 그렇게 바꾸기는 굉장히 힘들다라는 거죠. 비용적인 문제, 또 효율적인 문제, 유지보수에 대한 문제. 그렇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을 하세요라는 겁니다. 먼저 성형을 보겠습니다. 성형. 자, 성형은 우리가 스타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노드가 중앙에 있고 이 중앙에 있는 컴퓨터와 각각의 컴퓨터가 이렇게 연결된 방식이 됩니다. 그래서 A에서 C로 데이터를 전송하겠다. 그러면 이렇게 가야 된다고죠. 여기를 거쳐서 이렇게 가야 된다.
그래서 반드시 중앙에 있는 컴퓨터를 거칩니다. 전송할 때마다 누구든지 중앙에 있는 컴퓨터를 거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은행의 온라인망이라든지 또 전화 교환망 이런 것들이 이제 성형에 해당이 되죠. 단점이라면 이 중앙에 있는 컴퓨터가 어쩌다 고장이 났어요. 그러면 모든 네트워크가 마비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중앙에 있는 노드가 굉장히 좋은 컴퓨터로 이루어져야 되겠죠. 자, 계층형이다. 그러면 이제 트리 구조 방식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또 여기서 이제 이런 방식으로 이제 운영되는 방식이 됩니다. 그래서 계층형은 트리 구조다. 네. 그래서 또 핵심적인 게 얘는 어디에 사용이 되느냐? 분산 처리 시스템에 이용이 됩니다. 형태가요. 네, 제어와 오류 해결을 위해서 중앙의 한 지점에서 이제 관리를 하게 되지만, 자, 이런 방식으로 이제 나아가는 거다라는 겁니다. 자, 망형이라는 것은 이제 모든 회선들이 다 연결되어 있는 방식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네, 다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메시형이다. 영어로도 가끔씩 이제 물어봅니다. 볼게요. 자, 이거는 어느 회선에 오류가 발생이 됐어요. 그러면 다른 경로를 그냥 거치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분산된 자원을 공유하기 쉽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의 단점이라는 건 뭐겠습니까? 역시나 회선에 대한 비용의 문제, 또 망 구성의 문제, 망 구성이 어때요? 복잡하죠. 네. 여러분이 컴퓨터 4대니까 이 정도지만 컴퓨터 1000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마어마하죠. 그 망을 어떻게 관리하겠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통신 회선의 길이가 가장 길다. 바꿔 말한다면 회선이 제일 많이 필요로 한다 그죠. 컴퓨터 4대인데 이게 100m다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이런 비용이 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망형에서는 우리가 뭘 기억하냐? 영어도 기억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회선의 비용이 많이 든다. 그 다음에 오류 발생, 회선에 대한 오류가 발생이 되면 다른 데로 이렇게 경유해서 가면 된다라는 거죠. 링형입니다. 링형은 이렇게 이제 동그라미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는 방식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의 단점은 뭐냐면 하나의 회선에 망가지면은 전체 네트워크가 마비가 돼요. 왜냐하면 A에서 C로 데이터를 보내겠다. 이렇게 가서 이렇게 건네주고 이렇게 돌아와 줘야 돼요. 그러니까 회선이 하나라도 고장이 나면 전체 시스템이 마비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중이라는 게 나온 거죠. 양방향입니다. 이렇게 도는 거, 이렇게 도는 거 해서 양방향 링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네, 일반적으로 말할 때는 이렇게 한쪽 방향으로 된 링형을 일반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의 핵심은 하나의 회선이라도 고장이 나면 전체 네트워크가 마비되고요. 그 다음에 얘는 뭐죠? 성형은 뭐 써요? 중앙에 있는 중앙의 컴퓨터가 고장이 나면 이제 전체 네트워크가 마비되는 거였죠. 자, 버스형은 뭐냐면 이 회선을 공유하는 겁니다. 이 하나의 회선을 공유해서 이곳에 이제 컴퓨터들이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 방식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어쩔 때 문제가 생기냐? 공유하는 회선에 문제가 생기면 그러겠죠. 공유하는 회선을 뭐라고 그러냐? 중앙회선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앙회선에 장애가 발생이 되면 전체 노드에 장애가 발생이 될 수가 있다. 자, 이런 형태는 우리가 랜의 하나인 이더넷, 자, 이더넷에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랜의 각 구성 형태와 특징적인 부분을 우리가 기억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